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고등한국사 2-2 동아시아의 변화와 근대적 개혁의 추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변화하는 19세기 동아시아의 모습과 통상수교 거부 정책으로 문을 꼭꼭 걸어 잠근 조선의 모습까지 살펴봤는데요. 우리와는 다르게 서양의 문을 연 중국과 일본에서는 근대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근대화 운동으로는 양무운동이 있는데요. 양무운동은 이용장 등의 한인 관료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운동으로 중체서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체서용이란 중국의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 부국강병을 이루자는 뜻으로 이렇게 중체서용을 내세운 청은 서양의 군사기술을 수용하고 근대적 산업시설을 건립하는 등 근대화 운동을 추진합니다만 사실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한편 일본의 경우 미국과의 개항 이후 메이지 유신을 통해 천황 중심의 메이지 정부를 수립했는데요. 문명 개화와 부국강병을 목표로 근대적 개혁을 추진한 일본은 서양의 문물뿐 아니라 제도까지 받아들입니다. 특히 이와쿠라 사절단을 파견한 이후 근대시설을 도입하고 근대산업을 육성했을 뿐 아니라 신분제가 폐지되고 징병제가 실시됐으며 국민 의무교육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급변을 택한 일본은 결국 일본 제국 헌법을 공포하고 의회를 설립했으며 본격적인 대외 팽창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렇게 옆나라 중국과 일본에서의 변화에 조선에서도 문호를 개방하자는 목소리가 대두되는데요. 이는 북학파의 영향을 받은 박규수와 오경석, 유홍기 등을 중심으로 시작됩니다. 이들은 나라의 문을 열고 서양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는 개국 통상론을 주장했고요. 이는 이후 김옥균과 박영효, 김홍집 등의 개화파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화를 주장한 이들의 목소리는 흥선대원군이 정계에서 물러난 후 힘을 얻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조선의 외교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마침내 1876년 조선은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을 통해 문호를 개방하게 됩니다. 강화도 조약은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데요. 이는 일본이 일으킨 우뇨호 사건이 계기가 됩니다. 우뇨호 사건이란 일본 군함인 우뇨호가 강화도 앞바다에서 포격을 가하며 폭력적인 방법으로 통상을 요구한 사건을 말하는데요. 이때 일본과의 교섭을 주장한 인물은 박규수였습니다. 결국 조선 정부는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는데요. 일본은 먼저 강화도 조약을 통해 조선이 자주국임을 명시해 조선에서의 청의 영향력을 부정하고요. 부산과 원산, 인천 3개의 항구를 열게 합니다. 또한 조선의 앞바다를 일본이 마음대로 측량할 수 있게 하는 해안 측량권과 일본인이 조선 항구에서 죄를 범한 걸 일본 관원이 재판하게 하는 영사재판권을 허용해 줍니다. 이는 명백한 불평등 조약이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인 조일 수호 조규 부록을 통해 개항장에서의 일본 화폐 사용을 가능하게 했으며 일본인의 통행 거리를 지정했습니다. 거기에 조일무역 규칙에서는 양곡의 무제한 유출과 무관세를 허용했는데요. 이러한 무관세 조약으로 일본 상품이 조선에 무분별하게 들어와 조선의 상공업이 위축됐고요. 무제한 곡물 유출로 인해 국내의 곡물 가격이 폭등하는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강화도 조약으로 문을 열게 된 조선은 서양 열강과도 수교를 맺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수교를 맺은 서양의 나라는 바로 미국입니다. 조선이 미국과 맺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2차 수신사로 일본에 다녀온 김홍집이 들여온 황준원의 조선책략이라는 책과 관련이 있는데요. 조선책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날 조선이 세워야 할 책략으로 러시아를 막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은 없다. 이를 막는 책략은 무엇인가?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이어짐으로써 자강을 도모할 뿐이다. 이처럼 조선 책략에는 러시아의 견제를 위해 조선이 중국과 일본, 미국과 이어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요. 이것이 계기가 되어 청해 알선으로 조선은 미국과 수교를 맺게 됩니다. 이러한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첫 번째 항목은 바로 거중조정이었는데요. 이는 양국 중 한쪽이 침략을 당하거나 불공평한 대우를 받으면 서로 도와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중조정은 사실 허울뿐이었고요. 역시나 이 조약도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때는 강화도 조약과는 다르게 관세가 설정됐는데요. 하지만 역시나 영사재판권이 인정되고 최애국 대우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최애국 대우라는 건 최고의 혜택을 주는 국가라는 뜻으로 쉽게 말해 자동 업그레이드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조선이 다른 나라와 어떤 조약을 맺었는데 미국보다 더 우대하는 조건이 들어있다면 자동적으로 미국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 겁니다.
참 미국 입장에서는 편리한 조항이었겠죠. 이렇게 조선은 미국을 시작으로 서양의 여러 나라들과 수교를 맺는데요. 영국과 독일, 러시아, 프랑스의 순서로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선의 나라든 변화의 바람에 조선 역시 내부적으로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데요. 이는 동도서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도서기란 동양의 도와 서양의 기술이란 뜻으로 조선의 유교적 원칙은 그대로 두되 서양의 기술과 문물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들은 개화 정책의 총괄기구인 통리기무하문과 실무를 담당하는 12사를 설치하는 등 관제를 개편하고요. 군제 역시 개편하는데요. 먼저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했고요. 이로 인해 기존의 군대인 오군영 체제는 이영인, 무이영, 장어영으로 축소됩니다. 또 근대 문물의 적극적인 수용을 위해 외국의 사절단을 파견하는데요. 청인은 영선사를 파견해 무기 제조 기술을 배우고요. 이를 바탕으로 조선의 무기 제조 공장인 기기창이 설치됩니다. 또 일본에는 수신사와 조사시찰단을 파견했는데요. 이때 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갔던 김홍집에 의해 조선 책략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체결 후 미국에는 사절단인 보빙사를 파견했고요. 이들은 미국의 근대시설을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조선에서도 나름 활발한 개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었는데요. 이를 반대하는 세력이 분명 있었겠죠. 이들을 위정척사파라고 하는데요. 보수적인 양반 유생들을 중심으로 성리학적 전통 질서의 수호와 외세 배격을 주장한 위정척사 운동. 이러한 위정척사파도 계보가 있는데요. 1860년대에는 기정진과 이양로 등이 서양과의 통상을 절대 반대하는 척화 주전론을 내세웠고요. 1870년대에는 강화도 조약 당시 개항을 절대 반대한 최익현이 있습니다. 이 최익현은 일본과 서양은 같다는 외양일치론을 내세워 강화도 조약 반대에 앞장선 인물이었습니다. 또 1880년대에는 조선 책략의 유포와 정부의 개화정책 추진에 반발해 영남 유생들이 집단 상소를 올리는 영남 만인소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를 주도한 인물은 이만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정척사 운동은 결국 실패하는데요. 반해세와 반침략을 주장했지만 결국은 양반 중심의 성리학적 질서 유지를 꾀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위정척사 운동도 잘 기억해두세요. 개화를 둘러싼 갈등은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앞서 소개한 신식군대 별기군, 이 별기군과의 차별로 구식군인들이 일으킨 난이 있습니다. 바로 1882년에 일어난 이모군란인데요. 차별받던 구식군인들이 약 13개월 만에 받은 쌀가마니 안은 반 이상이 겨와 모래였습니다. 1년 만에 준 봉급이 먹지 못하는 쌀이라니, 와, 이거 진짜 못 참죠? 결국 구식군인들은 난을 일으키는데요. 이때 개항 이후 경제적 어려움이 심해져 정부에 불만을 품고 있던 도시 하층민들까지 가세하게 됩니다. 이들은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고 궁궐을 장악하고요. 별개군의 일본인 교관과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민실파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흥선대원군을 재집권시켜 통리기무하문과 별기군을 폐지하는 데 성공합니다만 청해 군대가 흥선대원군을 납치하며 전세가 뒤바뀝니다. 이렇게 청이 개입한 건 이모곤란을 피해 도망친 명성황후가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인데요. 결국 청해 군대가 이를 진압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죠. 이모곤란의 결과 청해 군대가 조선에 주둔하게 되고 이들의 내정 간섭은 더욱 심해지는데요. 이때 청에서 내정 간섭을 위해 파견한 외교 고문은 독일인인 멜렌도르프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조선은 청과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체결하는데요. 이를 통해 조선이 청의 속국임을 규정하고 청 상인의 내륙 진출을 허용해줍니다. 한편 일본은 공사관의 습격과 일본인 교관이 살해된 걸 구실삼아 조선과 재물포 조약을 맺는데요. 이 조약을 통해 막대한 배상금을 받아가면 물론 공사관 경비를 구실로 일본군을 한성에 주둔시킵니다. 결국 명성황후의 잘못된 선택은 일본과 청해 군대 모두를 조선에 주둔시킨 말도 안 되는 결과를 초래했네요. 한편 이모곤란 이후 청해 내정 간섭이 심해지며 개화 정책이 지연되자 급진개화파의 불만이 날로 높아지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잠깐 급진개화파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개화파는 북학파에서부터 출발해 박규수 등의 개국 통상론자들로 이어진다고 했었죠. 이들이 개화파로 발전하는데요. 이러한 개화파는 다시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로 나뉘게 됩니다. 그중 온건개화파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김홍집과 김윤식, 어윤중 등이 있고요. 이들은 청해 양모운동의 영향을 받아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합니다.
특히 동도서기를 주장해 기존의 조선의 유교 질서를 수호하면서 서양의 과학기술을 제한적으로 받아들이자고 주장했고요. 조선의 전통적인 외교 관계인 4대 관계를 중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대비되는 급진개혁파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롤모델로 삼고 있는데요. 급진적인 개혁을 추구해 서양의 과학기술은 물론 서양의 근대사상과 제도 또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문명개화론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급진개혁파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김옥균과 박영묘, 홍영식, 서광범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청과의 4대 관계를 청산하고 청의 내정 간섭에서 벗어날 것을 주장했는데요. 이모곤란 이후 개화정책이 지지부진하자 결국 갑신정변을 일으켰습니다. 갑신정변의 배경은 다음과 같은데요. 베트남에서 일어난 청과 프랑스의 전쟁에 청이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군대의 반을 급히 철수합니다. 이에 급진개혁파들은 지금이야말로 청의 내정 간섭에서 벗어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고요. 때마침 일본도 지원을 약속해왔는데요. 결국 김옥균 등의 급진개혁파는 일본을 등에 업고 정변을 일으킵니다. 지금의 우체국인 우정총국의 개국 축하연 자리에서 가짜로 불이 났다고 소란을 피우는데요. 불이 났다는 소리에 건물 안에 있던 민씨 세력들이 밖으로 나오자 나오는 족족 이들을 죽이고 궁궐을 장악해 개화당 정부를 수립합니다. 그리고 14개조 개혁안을 발표하는데요. 먼저 청에 잡혀간 흥선대원군을 돌아오게 할 것과 청의 4대 청산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문벌의 폐지를 주장하는데요. 솔직히 이건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갑신정변의 주역들은 지배층들이거든요. 한 명 한 명 명문가의 자제들인데요. 그런 그들이 신분제를 폐지하자고 한 거잖아요.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고 근대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은 겁니다. 또 경제면으로는 지조법을 개혁해 국가재정을 넉넉하게 할 것과 재정을 모두 호조에서 관리하게 하는 재정의 호조 일원화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갑신정변은 3일천하로 끝나고 마는데요. 명성황후가 또다시 청에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종과 명성황후가 잡혀있던 창덕궁에서 벌어진 청과 일본의 소규모 전투는 청의 승리로 끝나고 일본군이 철수하며 갑신정변은 실패합니다. 이들이 바로 갑신정변의 주역들인데요. 세상을 바꿔보려 한 개항기의 젊은이들의 모습이네요. 그렇다면 실패로 끝난 갑신정변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문제를 해결해준 청의 내정 간섭은 더욱 심화됐겠죠? 또한 일본 역시 조선과 한성조약을 맺고 막대한 배상금과 일본 공사관 신축비를 뜯어가고요. 청과 일본은 텐신조약을 통해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양국의 군대를 철수하고 향후 조선의 군대를 파병할 시 상대국에 통보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렇게 3일천하로 끝난 위로부터의 개혁, 갑신정변의 의의와 한계는 무엇일까요? 먼저 갑신정변은 근대국가 건설을 토대로 한 최초의 정치개혁 운동이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집니다. 하지만 일본의 의존에 결국 백성들이나 다른 관료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한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나고 난 뒤 어이없는 사건 하나가 일어나는데요. 바로 거문도 사건입니다. 거문도 사건이란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한 사건을 말하는데요. 갑신정변 이후 더욱 심화된 청의 내정 간섭을 벗어나기 위해 고종이 러시아와 조러 비밀 협약을 추진하자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한 겁니다. 이처럼 조선을 둘러싼 열강의 대립이 점점 심해지자 한반도를 둘러싸고 중립화론이 제기되는데요. 이러한 중립화론을 주장한 인물은 유길준이고요. 유길준은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중립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독일인 부들러가 조선 정부의 중립화론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러한 중립화론은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고종은 나름 자주적인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데요. 군사와 재정, 외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내무부를 설치하고 방문국을 설치해 한성주보를 간행합니다. 또 유경공원과 연무공원 등의 근대적 학교를 설립해 외국인 교사와 군사교관 등을 초빙하기도 하고요. 주미공사관을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종의 노력은 청의 간섭으로 큰 성과를 보진 못합니다. 앞으로의 조선의 앞날이 어째 순탄할 것 같지 않은데요. 과연 급변의 개항기 조선에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 뒷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개항기는요 정말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으니까요. 각 사건의 배경과 전개 과정, 결과까지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제 강의 자료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강의 자료를 공유해 드리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